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뉴스 큐레이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기업은 어딘가요? 네, 오늘 주인공은 바로 그랩입니다. 아, 잘 네. 알죠. 동남아시아 여행 갈 때 까는 필수 앱이기 때문에 이제 꽤 친숙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동남아 현지에서는 국민 플랫폼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에서 이제 승차 공유와 배달을 포함한 생활 앱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이제 다음 성장 스텝을 밟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많은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인도네시아 최대 모빌리티 업체인 고투와의 합병 가능성을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실에서 인정하는 바람에 이제 현지에서는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랩이 어떤 성장 스토리를 써왔는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어떤 판을 짜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시장에 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뭔지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대통령실에서 그랩하고 고투 합병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거 큰 이슈인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11월 7일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이제 프라세티오 하디라라는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이 기자들하고 정례 브리핑을 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거기서 기자들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변인이 그랩과 고투의 합병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한 겁니다. 네. 오래 전부터 이제 툭하면 두 회사의 합병설이 시장에 나돌기는 했는데요. 그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식 언급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고투 주식은 하루 만에 10% 가까이 상승했고요. 뭐 로이터를 비롯해서 이제 현지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랩하고 그 고투라는 두 기업의 합병설이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면 예. 두 기업 모두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기업이거든요. 예.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인구 1위, 경제 규모 1위라는 인도네시아라는 그 지위 자체가 예. 그 동남아 내에서는 인구 1위이고 경제 규모 1위라는 그런 강한 자부심이 있고요. 그렇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인당 국민 소득이 동남아에서 그 압도적인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미묘한 자존심 싸움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싱가포르 1위 그랩하고 인도네시아 1위 고투, 그러니까 각 나라의 국민 기업이 합병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이제 한국에서 카카오가 일본 라쿠텐하고 합병한다든가 뭐 아니면 네이버가 중국 텐센트하고 합쳐진다든가 그런 현지 국민들한테는 이런 느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느낌 확 오네요. 네, 이제 사실 두 기업의 합병은 5년 전에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추진했었어요. 예. 소프트뱅크는 두 기업 모두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제 두 기업이 각자 서로 시장을 뺏으려고 출혈 경쟁을 하니까 예. 차라리 합치자라고 손 회장이 이제 제안했던 건데 그때는 결렬이 됐고요. 그 뒤로 몇 차례 합병설이 나왔다가 들어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른가요? 네,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이 두 기업의 합병에 이제 인도네시아 국부펀드인 다난타라가 관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다난타라는 그 프라워버 그 수비안토 대통령이 주도해서 올해 2월에 공식 출범한 그 인도네시아 국부펀드입니다. 예. 예, 수비안토 대통령이 그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국가 핵심 산업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선포했는데 그걸 주도적으로 할 주체가 바로 다난타라입니다. 예. 다난타라까지 이제 등장시킨 걸 보니까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랩하고 고투의 합병의 진심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랩하고 고투가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되면 덩치가 더 큰 그랩이 이제 고투를 사실상 인수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연간 연간 거래액 150조 원, 사용자 3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일 초대형 슈퍼앱이 탄생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정도 규모는 한국에서 이제 상상을 해보면 택시, 배달, 뭐 모바일페이, 이커머스를 한 기업이 사실상 독점을 하고 또 미국 전체 인구와 맞먹는 사람들이 매일 이 앱을 쓰는 그런 이제 파급력을 현지에 줄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니고 수익성도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두 회사가 운전기사들한테 보조금을 계속 주고 뭐 각종 할인에다가 마케팅을 하느라고 수조 원을 썼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기껏
투자금을 끌어와서 이제 프로모션으로 다 빠져나가는 네. 구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출혈 경쟁이 사라지면 비용이 크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건가요? 우선 이제 독과점 이슈가 아. 있기 때문에 이제 각 국가별로 반독자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운전기사들이 사실 현지에서 반발을 좀 하거든요. 아. 그 보조금이 줄고 수입이 줄어드는 걸 걱정해서입니다. 예. 두 회사는 이제 인도네시아 대변인이 발언한 이후에 표면적으로는 아직 결정한 것이 없다라면서 합병설을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한 국가의 대통령실이 민간 기업의 M&A까지 직접 언급할 정도다. 이건 정말 그 사안의 중요성을 가름할 수 있는 쉬운 예시일 것 같은데 그래 아직 낯선 청취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기업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랩은 흔히들 이제 동남아의 우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거는 기업의 서사를 좀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예. 이제 그랩은 동남아에서 우버를 이겼습니다. 아. 네, 그랩은 2012년 말레이시아에서 마이택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예.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겼고 지금은 이제 모빌리티부터 음식 배달, 쇼핑, 디지털 금융을 아우르는 이제 동남아 종합 플랫폼 슈퍼 앱이 됐습니다. 네. 제 휴대전화에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서 쓰는 그랩 앱을 열어서 캡처한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미지를 보실 수 있는데 웬만한 서비스가 다 구현되는 것 같네요. 네, 이제 그랩 메뉴를 보면 차 호출, 오토바이 호출 가능하고 뭐 푸드, 예. 여기는 음식 배달이고 마트, 이건 장보기 기능입니다. 아. 그리고 자야그로서리라고 이제 현지에서 유명한 슈퍼마켓이 있는데 그걸 배달해 주고요. 네. 또 익스프레스, 이거는 퀵 서비스예요. 네. 그리고 뱅킹 코너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랩페이가 들어가 있어서 평상시에 이제 QR 결제를 어디서건 할 수가 있고 뭐 소액 대출, 보험 가입 같은 금융 서비스를 이 앱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뭐 호텔 예약, 식당 예약, 지도까지 한 앱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랩의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음식하고 그 식료품 배달이 매출 절반을 이미 넘어섰거든요. 모빌리티는 한 36% 정도, 결제 금융 서비스가 10% 이야. 차지합니다. 예. 이제 특히 금융 같은 경우는 매년 성장률이 30%를 오.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랩은 이제 단순히 승차 공유 회사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싱가포르나 태국 같은 곳에선 그랩이 멈추면 국민 일상이 마비되는 그런 슈퍼 앱이 됐습니다. 예. 예, 글로벌 승차금융 시장의 1위인 우버는 그랩하고의 경쟁에 뒤처져서 2018년에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 철수하고 말았는데요. 예. 이제 우버는 그랩 지분을 일부 받고 이제 동남아 모든 사업을 그랩에 넘겼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랩은 설립 7년 만에 기업 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데카콘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2021년 나스닥의 그랩 홀딩스로 상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주가는 올 들어서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은데요. 현재 네. 이제 시가총액은 220억 달러, 32조 원 수준입니다. 실적도 괜찮습니다. 그랩홀딩스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매출 증가율이 2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을 하고 마진율 높은 금융 비중이 올라오면서 올해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렇군요. 동남아를 그야말로 생활상을 모두 장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슈퍼앱이 됐는데 아직도 매출 증가율이 20%씩 성장하고 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야, 이런 엄청난 슈퍼앱을 만든 창업자는 누굽니까? 네, 그랩은 이제 말레이시아 출신 2명의 공동 창업자가 만들었습니다. 예. 앤서니 탄과 탄 후이링입니다. 네. 둘은 하버드대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제 동기로 만나서 고향인 말레이시아의 교통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네.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앤서니 탄이 그랩의 최고 경영자 CEO를 맡았고 탄 후이링은 최고 운영 책임자 COO를 각각 맡았는데요. 네. 탄 후이링은 지금 자문역으로 물러났습니다. 아, 화면에서 보시는 저 인물이군요. 네, 아. 이제 여전히 그랩을 이끌고 있는 앤서니 탄 CEO는 말레이시아 화교예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화교라고 하면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는 화교는 중국 혈통이 흐르는 말레이시아인으로 아.
공식을 합니다. 되게 그래서 좋네요. 네. 차이니즈 말레이시안이라고 안 하고 예. 말레이시안 차이니즈라고 말레이시안 앞으로 빼서 불러요. 네. 그래서 이 정체성이 앤서니 탄한테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내 국가,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의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 교통을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그랩을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네. 이제 그때 이제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에는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뭐 대중교통이 없었고요. 택시는 바가지 요금이거나 또 여성 승객의 안전 문제도 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고민을 탄이 하게 된 겁니다. 예. 앤서니 탄은 사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금수저인데요. 이제 대형 자동차 유통업을 하는 집안에서 자랐고 이제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하버드대 하버드 MBA까지 유학을 했습니다. 금수저 도련님이어서 편하게 창업했을 줄 알았는데 예.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머니한테서 이제 약 3만 달러 정도는 빌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렇게 시작한 뒤에 개미처럼 현장을 다니면서 택시 운전사들을 한 명 한 명 직접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야, 스토리마저도 너무 멋있습니다. 네. 집안의 후광으로 일으킨 게 아니라 단돈 3천만 원으로 슈퍼 앱을 만들었으니 그런데 2012년에 창업을 했으면 당시에는 모바일 환경이 지금보다는 척박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도대체 이 앤서니 탄은 어떻게 글로벌 기업인 우버까지 이기고 10년 만에 동남아 전체를 장악하는 슈퍼 앱을 성공시킨 겁니까? 그랩은 그 디지털 플랫폼 사업이지만 영업은 완전 아날로그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 스마트폰을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또 앱을 새로 깔아야 하는데 그 앱 새로 깔고 또 결제를 하는 거 이런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만나서 설득하고 앱을 까는 법을 알려주고 어떻게 이제 그 기사들이 수입이 들어오는지 증명하는 그런 일을 초창기에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네. 앤서니 탄은 그 동남아 사회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지화 전략을 잘 적용할 수 있었는데요. 우버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를 고집한 반면에 그랩은 현금 결제를 넣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동남아 국가의 복잡한 도로를 감안해서 오토바이를 그 이동 수단으로 빠르게 도입한 것도 이제 시장을 침투하는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앤서니 탄은 직접 그랩카나 그랩바이크의 옆좌석, 뒷좌석에 타고 하루 종일 운행 기록을 남기기로 유명한데요. 네. 그 과정에서 그랩을 성공시키는 다양한 디테일을 경영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기사한테 고객과의 약속 장소를 잘 찾는 법을 별도로 교육시키는 것도 우버하고의 승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디테일로 평가받는데요. 왜 동남아 같은 경우는 GPS 인프라가 이제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GPS만 의존해서 앱만 보고 가다가는 이제 운전기사가 손님을 절대 못 찾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버는 이걸 기술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했는데 앤서니 탄은 운전사한테 이제 GPS로 손님 찾지 않는 법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GPS에 의존하지 말고 먼저 전화를 걸어라. 네. 그리고 주소보다는 가게 이름이나 간판, 건물 색깔 이런 걸 더 신뢰해라. 네. 이런 교육을 실제로 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랩이 우버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이제 자금이 절실할 때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으로부터 이제 투자를 유치해 온 것도 그랩을 한 단계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손정희 회장이 앤서니 탄을 처음 만났을 때 너의 비전을 5분 만에 말해보라 라고 했대요. 네. 그래서 앤서니 탄은 기술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동남아 모빌리티 시장은 완전 혼돈입니다. 카오스입니다. 승부는 기술이 아니라 로컬 현장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우버는 안 되고 그랩은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 회장이 혼돈을 이해하는 창업자 참 좋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인상은 일단 합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손 회장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앤서니 탄이 속도라고 대답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손 회장이 그럼 돈으로 속도를 사라라면서 그랩에
빠르게 투자를 결정합니다. 네. 소프트뱅크가 이제 2014년에 2억 5천만 달러를 그랩에 투자하면서 그랩은 유니콘으로 이제 끌어올려졌고요. 이후에 소프트뱅크 산하의 비전 펀드가 2018년, 2019년에 걸쳐서 약 15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면서 그랩은 기업 가치 100억 달러, 그러니까 14조 원 이상의 데카콘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네. 그랩이 빠르게 성장해온 만큼 앞으로의 추가적인 도약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일어날지 궁금한데요. 최근에는 앞서 얘기한 금융 사업을 중심을 두고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랩이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첫 디지털 뱅크 라이선스를 2020년 말에 따냈거든요. 네. 그랩페이라는 그런 단순한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넘어서 이제 정식으로 예금, 대출 같은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2022년 서비스 개시 이후에 이제 3년이 다 돼 가는데 핀테크로서 자리를 잘 잡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고객이 이제 그랩을 쓰면 이동, 배달, 뭐 각종 결제 기록이 모두 쌓이는데 그걸 기반으로 신용 평가라든지 또 대출, 예금, 금융 상품으로 연계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수백만 명의 운전자, 가맹점 그리고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전통 은행보다는 대출 시장의 위험 관리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융 기능이 커지면서 락인 효과, 그러니까 고객을 플랫폼에 잡아두는 효과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 안에서 생활의 근본이 되는 모든 것. 과 또 자금 관리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한번 그랩 생태계 안에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차량 공유 사업만 하는 경쟁사가 이제 단순히 차량 호출 가격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이제 그랩의 고객을 빼앗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탄탄한 방어 수단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게 앞으로 그랩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랩이 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을 다지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러면 그랩은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기술 또는 뭐를 지향하면서 본인들을 도약시키려고 할까요? 네, 그랩도 다른 모빌리티 기업들처럼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율주행 기업 중에서 위라이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거기하고 손잡고 이제 9월에 싱가포르에서 처음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내년에는 그 미국 메이 모빌리티라는 회사하고 같이 동남아 지역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시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 모빌리티 기업들마다 이제 자율주행 전략이 조금씩 다른데요. 테슬라 같은 기업은 원격 조정 거치지 않고 인간 개입을 최소화하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간다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고요. 이제 현대기아차나 우버는 단계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시행을 하고 이제 원격 운전을 활용한다라는 전략입니다. 네. 근데 원격 운전이라는 게 사람이 원격으로 차량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보조하게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사람 한 명이 자율주행 차량 한 20대 정도를 관제센터 같은 곳에서 통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자율주행을 하긴 하는데 돌발 상황이 생기면 사람이 원격으로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방식인 겁니다. 네. 그랩이 특히 주목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원격 운전입니다. 예. 동남아는 그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대부분 교통 질서가 좀 잘 지켜지진 않잖아요. 도로 상태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차량하고 오토바이가 막 뒤섞여가지고 돌발 상황도 많이 일어납니다. 네. 또 날씨도 스콜이 갑자기 이제 몰아치는 변덕이 있고 그래서 이제 동남아는 완전 자율주행이 바로 상용화되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랩은 원격 운전을 부분 자율주행에 더하는 그런 현실적인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네. 그랩은 최근에 독일 원격 운전 기업 베이에도 이제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그랩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랩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기업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아니 차량 공유로 시작했던 기업이 금융을 더하고 이제는 자율주행에다가 원격 운전 사업까지 투자한다. 정말 거대 기업으로 진화 발전하면서 맞아요. 다른 나라에서 이 자국의 또는 동남아의 디지털 영역 이런 데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주권을 지키는 것 같은 느낌마저도 갖게 되는데 네. 이런 기업 우리나라는 없네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동남아에서 그랩이 제국을 건설하는 사이에 예. 한국은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서 자동차 공유 사업자를 줄줄이 퇴출시켰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네, 타다나 우버엑스가 그 사례죠. 한국판 슈퍼앱도 아직 탄생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거대 플랫폼에 대해서 좀 견제하는 분위기가 강한 편입니다. 이제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영향도 있고, 이제 정부도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서비스 범위만 보면은 슈퍼앱 이상으로 많은데요. 네. 이제 앱이 별개로 운영돼 있잖아요. 그렇죠. 메신저 따로, 카카오 택시 따로, 카카오뱅크 따로, 카카오 맵도 이제 따로 이렇게 앱을 별도로 만들어 놨는데요. 예. 이게 경영 전략상의 선택이라는 게 카카오의 설명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하게 되면 편의성은 높아지는데 또 슈퍼앱이 멈추면 또 일상 전체가 모두 멈춰버리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안전성을 더 고려했다. 이런 게 이제 카카오의 설명인데요. 예. 이제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교통, 결제, 커머스 콘텐츠가 서로 연결되는 그런 슈퍼앱 시장으로 재편되는 분위기거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위챗하고 알리페이가 있고요. 또 동남아는 그랩과 고잭, 인도는 페이티엠하고 폰테가 이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우버하고 아마존이 슈퍼앱 이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실 생활 데이터의 가치라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 슈퍼 앱으로 많은 산업이 통합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제 국민 편의성하고 산업 경쟁력 이런 걸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산업을 보면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정답이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